존재라고 하는 개념부터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어쨌든 모든 우리가 있는 것들이라는 존재하는 것들, 그죠? 있는 것들은 있잖아, 그죠? 예. 예, 제가 볼 때는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바로 그 있음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있게 하는 것, 존재하게 하는 것이 분명히 무엇인가 있을 텐데 우리가 볼 때 우리 입장에서는 존재하는 그 무엇을 우리는 존재 자체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죠? 존재하게 하는 것이 분명히 뭔가 있을 텐데 우리가 존재하는 한. 근데 이제 그것을 뭐 종교적으로 볼 때는 뭐 하나님이다. 뭐 또 뭐 다른 종교에서는 또 다른 어떤 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볼 때 현재 사는 우리가 볼 때 존재의 의미를 찾는다면은 바로 지금 여기서 사는 우리들의 존재, 그죠? 그것이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음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존재라고 하는 개념은 제가 볼 때 우리가 잠시 여기에 있습니다고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없었고 그리고 앞으로 없어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와 무를 연결하는 잠시 우리가 여기 머무름이죠. 거주함이라는 얘기죠. 잠시 머문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를 여기에 머물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종교인이 아니라면 그죠?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한 우리가 잠시 머무른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서 존재라고 하는 개념이 가지는 의미라고 보여져요. 그렇다면 잠시 머물러 있음이라고 하는 것을 거주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거주한다는 얘기죠. 우리는 지금 이 땅에 거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잠시 거주한다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거주함이라고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건축이라는 얘기죠. 응? 거주하게 하는 건물을 짓는 것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을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는 보면은 거주함이라는 것과 건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동일한 개념으로 봐요. 그러니까 독일어로 보면은 거주함은 보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바우엔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다 어원적으로 같다고 봐야 되거든. 그러면서 이때 보넨이라고 하는 거주한다고 하는 이 뜻을 독일어에서는 자인동사 있음. 그러니까 우리식 한국말로 하면은 거주함과 건축함과 존재라고 하는 게 동일한 어원을 가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주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잠시 거주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건축이라고 하는 것도 잠시 거주하게 하는 어떤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건축이라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 존재라고 하는 것이 잠시 머무르는 것이고, 그리고 이어주는 것이라면은, 무와 무를 이어주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건축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바로 이어주는 것에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음매, 이음새. 그죠? 우리가 거한다고, 거주한다고 하는 것도 이어주는 것이고, 건축이라고 하는, 그래서 건축이라고, 존재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잠시 머물러 있음이라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도 잠시 머물러 있는 것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 보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안베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안베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것의 지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잠시 밀접한 관계, 밀접한 연결과 지속을 얘기하는 것이 독일어에서 존재라는 단어를 안베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잠시 지속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건축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잠시 있는 것들을 연결해주는 그러한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져요. 그 해겔을 언급하시면서 네. 그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이제 존재함으로써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존재하는 이게 같은 개념인가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져요.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져가 아니고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예? 그러니까 이것은 단절이 아니고 존재라고 하는 건 단절이 아니고 이어주는 것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어주는 데서 우리가 지금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것과 이것을 무엇과 무엇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이어주는 이음새로서 내가 존재한다. 이것이 존재의 의미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져.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본다면 관계성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 존재가 의미화되기 위해서 이제 존재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인간이라는 존재가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건축가 입장에서 이걸 이렇게 간섭할 수 있는 것인지 간섭을 통해서 이렇게 의미의 뜻이나 이런 그래서 그 깊이를 바꿀 수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존재라고 하는 것에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존재라고 하는 데 있어서 타자와 함께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때 내가 타자의 관계성 속에서 가장 바람직한 관계는 존재하게 함의 관계라는 얘기죠. 존재하게 놔둔다는 얘기죠. 존재하게 놔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관계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존재하면서 다른 사람을 존재하도록 보호한다. 이것이 바로 존재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 현존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이해하기로는 그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거 이제 실존이라고 하고 그런 존재를 현존제로 이해를 했는데 그 본연의 모습이라는 건 무엇인지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존제에 있어서 본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이데거에서 말하면 이제 실존, 본래적 실존이다 이런 개념을 사용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면 쉬울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 인간이라는 존재자는 하이데거식의 표현을 사용해가면서 얘기를 하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자는 자기 자신의 존재가 가장 중요한 존재자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렇잖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내가 중요하잖아. 그죠? 내가 존재한다고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모든 걸 할 때는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그죠? 그렇다면은 그때 존재는 과거의 존재가 아니고 존재 가능성이 늘 인간에게 그 관심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인간의 늘 관심의 대상은 나의 존재 가능성이란 말이죠. 그러면 궁극적인 존재 가능성은 뭐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라는 얘기거든. 그죠? 그렇다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은 무잖아. 그죠? 없음. 그 없음에 딱 직면할 때 인간이 느끼는 기본적인 기분이 뭐냐면 불안이라는 얘기거든.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에 대해서 느끼는 기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왠지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죠? 그 죽음에 대한 얘기를 말씀. 죽음을 우리가 앞당겨서 생각할 때 인간만이 죽음을 앞당겨 생각할 줄 안다 그러거든. 그래서 하이데거는 인간만이 죽을 줄 아는 존재자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다른 존재자들은 글쎄 뭐 나는 개나 돼지가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른 동물들은 그냥 사라질 뿐이다. 그냥 죽을 뿐이다 이런 얘기. 그런데 인간만이 죽을 줄 안다 이거야.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만이 자기의 죽음을 미리 앞당겨서 생각할 줄 아는 존재자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될 때 인간은 불안을 느끼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불안하기 때문에 자기의 가장 고유한 존재 가능성 앞에서 불안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불안하기 때문에 안정된 곳을 찾아서 도피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도피가 어디냐 하면은 무로부터 도피하니까 유로 도피하는 거예요. 있는 것들. 어디냐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잡담을 하고 오락을 하고 스포츠를 즐기는 여기서 간다 이런 얘기예요. 일상생활 속으로 빠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그런 존재 방식을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비본래적인 실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비본래적인 실존 가운데서 우리가 빠져 살다 언뜻 우리는
다시 거기서 무를 느끼게 되죠. 무상함을 느끼게 된다 봐요. 그죠? 우리가 막 뭐 스포츠에 열광하다가 어느 순간 조용해질 때 굉장히 공허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리고 내 옆에서 있던 아주 친했던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 그렇게 될 때 인간은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죠? 그때 다시 인간은 자기 자신의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때 다시 본래적인 자기 자신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자기의 고유한 존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 순간을 본래적 실존의 순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그 영상 같은 그런 경우는 그 인위적인 그 조작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장소도 일종의 하나의 생명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식으로 자라나서 스스로를 드러내는가를 이제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본다면은 그런 영상 같은 경우도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간만에 구성하기보다는 놔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것도 이제 그냥 놔두는 것도 있을 테고 놔둔다라는 것도 사실은 그 덮어놓고 놔둔다고 해서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또 손이 가야 되는데 이제 얼마만큼 이제 어떤 식으로 그 손이 가야 되는가가 좀 관건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작업들하고도 상당히 많은 연관성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수면이라든가 미용산 누기지라든가 청계천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가능성의 공간인데 그 가능성의 공간을 인간이 인적으로 구성해가지고 뭔가 뜯어낼 것이냐 아니면은 그 기다림이라는 게 이게 중요한 요소 작용하겠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장소로 하여금 스스로를 드러내게 만들려면 인간이 최소 디자인을 찾아가지고 이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그런 게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존재 의미는 물리적 장소와 관계없이 이야기나 사실만으로 존재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어본다면 그 존재 의미가 정말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의미를 띠려면은 물리적 장소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다고 이제 보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실 장소에 대한 논의는 옛날 철학에서 가장 많이 빠져있던 게 뭐냐고 물어보면 아마 장소일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 와서 비로소 이제 뭐 하이데거나 베냐민이나 뭐 푸코, 미셸 푸코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장소라는 걸 이제 얘기했고, 특히 장소에 대해서는 이제 일본 철학자들이 상당히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죠. 나 같은 경우도 그런 장소를 배제하고 반면의 세계에서 얘기하는 거는 명백히 어떤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장소를 떠나서는 의미 얘기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게 내 입장이고, 물리적 상태를 회복하거나 변경함으로써 그것을 만드는 인간의 중요한 가치도 달라진다. 이것도 저도 이제
긍정하는 입장이고요. 인간 존재가 어떤 추상적인 본질을 그냥 부여받은 게 아니고, 물론 이제 그 어떤 뭐 기질 같은 건 있겠죠.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성향이랄까 어떤 그런 건 물론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형태를 띠는가는 결국은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관계와 어떤 그 연관성 속에서 살아가냐가 문제인데, 그 관계나 연관성 중에는 물리적인 그런 그 장소나 상태도 빼놓을 수 없는 한 요소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은 상당히 이제 그 문화적이고 미학적이고 그런 장소고, 그다음에 현충원은 어떤 그 국가적이고 공식적이라 할까 의례적인 장소인데, 그 두 장소를 이었을 적에 그 보행자관이라고 하는 그 장소는 과연 이 박물관과 현충원이라는 어찌 보면 상당히 이질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 두 장소 사이에 이제 보행자 다리가 모일 적에 이 보행자 다리의 성격은 과연 무엇이 될까? 어떤 일시적으로 칭추는 국가적인 행사나 어떤 의례적인 뉘앙스는 안 뜰 것 같고, 반대로 이제 박물관 쪽으로 칭추는 상당히 문화적이고 실용적인 그런 게 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서 과연 보행자 다리의 성격이나 분위기나 이런 걸 뭐로 잡을지는 조금 그 요즘으로 좀 많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도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충분히 그 고려를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개념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은 좀 없지 않느냐. 가슴 아프지만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국립박물관 같은 것도 완전히 고립되어 있고, 그리고 그 공원으로서는 섬에 그 건설이 돼서 굉장히 좀 흥미있는 공원인데, 선유도 공원 같은 것, 그리고 또 남동 쪽에 보면은 예술의 전당 이런 것들 보면 공간적인 특성이 거의 같아요. 그 광화문 광장도 그렇고, 그거 하나로 딱 끝나죠. 거기다가 하다못해 청계천도 물이나 이런 곳으로 쉽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단차가 굉장히 크고, 예술의 전당도 그 단차가 크고, 그 앞으로 아주 대규모 도로, 넓은 도로가 통과하고, 현충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아주 이 공통의 공간적 특성과 공통의 도시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 갖춰져 있지만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지 영유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 보행 공간에서 볼 수 있는 거 비스타 같은 거는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서울에서는 전부 강북의 구도 일부를 빼고는 전부 그 자동차 위주로 되어 있고, 게다가 그 랜드스케이핑 같은 것이 거의 안 돼 있고, 그냥 여기저기 생각 없이 대규모 아파트라든지 고층 건물들을 무질서하게 세워놨기 때문에 상당히 어지러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연적인 서울을 이렇게 에워싸고 있던 그런 자연적인 요소들을 전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지금 인공 구조물로 덮고 있습니다. 고층 구조물로 덮고 있기 때문에 좀 원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시라고 그러면 어떤 그 정체성 같은 것들이 중요할 텐데 아마도 지금 경제 활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아시아의 그 복잡한 도시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리 별 차이점은 없는 것 같아요. 몇 가지 빼고는 거의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좀 가슴이 아픕니다. 광화문 광장이나 경복궁 앞에 이런 부분들을 보면 훨씬 더 심해진 거죠. 그것이 기본적인 스트럭처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전부 다 지워졌어요. 그리고 그 연출 방법이 서양 것도 아니고 동양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제가 자꾸 말씀드리면 도시적인 연계가 하나도 돼 있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거기 예전부터 있었던 충무공 그 이순신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것이 그 뒤에 그러니까 경복궁 쪽으로 아마도 문민 정부를 강조하려고 했고 또 좀 괴로운 얘기지만 독재 시대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러니까 광화문조차도 다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앞에다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웅으로 생각하는 그 세종대왕 그 동상을 세웠는데요. 현대적인 의미로 볼 때 그게 맞느냐, 또 도시적인 의미로 볼 때 그런 배치가 맞느냐, 이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많은 것 같아요. 세종대왕의 그 동상조차도 너무나 구태의연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굉장히 많은 반대의 음성이 들려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21세기에 저런 류의 동상이 맞느냐? 그러면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동상이 거기 배치가 되었느냐? 또 그 광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전통적인 광장의 모습, 우리나라에 광장이 없었다고 하지만 예전에 그 운종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그 좀 참작해 볼 수 있는 필요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경복궁 쪽에서 볼 때, 경복궁 아니면은 그 세종대왕 그 동상 쪽에서 볼 때 이순신 장군 그 뒷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동상은 무인이기 때문에 죄송해요. 무인 동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견고하게 보여주는 것이 저는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디자인에 취해가지고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를 쓰는 디자인이 아니라 손을 많이 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으로 거대한 입을 벌리고 있는 그런 지하도를 만들어서 시각적으로 굉장히 연약하게 만드는 이런 방법들. 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 청계천에 전혀 연관이 되어 있지도 않고 거기다 또 세운 그 포스트 모던 달팽이형 그런 그 조각물 아무 관계들 없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들. 이거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남대문 부분에는 남대문 빼면은 아무것도 그 공간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들 또 과거에 여기가 그 서울시의 경계였었다는 그런 느낌을 하나도 가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불행하지만 얼마 전에 여기 또 불이 나서 전부 거의 전소돼서 지금 다시 만들고 있는데
지금 남대문조차도 또 다시 건설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철저한 고증을 거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걸 복구, 그러니까 재건하는 사람의 그 개인적인 주장, 이런 것들 때문에 원 상태가 지금 되지 않는다는 그런 아주 뼈아픈 그 비평이 있는데, 이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게 공개적으로 담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정말 좀 부끄럽게, 아마 세워지면 또 굉장히 많이 부끄러워할 그런 위험성을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용산 같은 경우가 버려져 있다시피, 남들 손에 버려져 있다시피 해서 사실은 서울의 다른 부분들은 굉장히 그 밀도가 높은, 우리 손에 의해서 좀 살기 힘든 빡빡한 그런 공간을 지니고 있으면서, 용산에 대해서는 그 과거에 보면은 좀 부러운 그런 시선을 던졌던 것도 사실이에요. 여기저기 관사들이 쭉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용산에 들어가서 쇼핑하고, 그 다음에 밥 먹고, 또 초대받아 들어가는 것이 특수계층들의 특권이었었죠. 그래서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지만, 용산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기 들락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는 자신의 위치를 나타내는, 사회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그런 상징이기도 했던 공간이에요. 이제 우리가 좀 잘 살고 경제적으로 나아지게 되다 보니까 우리 걸 찾아야 되겠다, 이런 문제의식도 있었고, 또 어느 정도 문화 경제적으로 자신감이 있어서 여기를 좀 되찾아서 잘 해보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지금 말씀드린 그 남대문의 문제만큼이나 심각할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여기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국 사람보다는 외국 사람들의 전혀 컨텍스트나 문화 컨텍스트, 또는 지형이라든지 무슨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 고려하지 않는 그런 오브제 중심의, 역시 오브제 중심의 그런 단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남대문을 잃는 그런 아픔을 다시 또 겪을지도 몰라요. 한번 이렇게 단지가 만들어지면 100년, 200년 갈 텐데, 정말 근시안적인 계획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여기는 지금 또 아파트먼트들 계약한 거를 보면은 일반인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특수계층들의 아주 고급 아파트로 이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얘기로는 이것이 전반적인 도시 측면에서 볼 때 그렇게 희망적이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여기 이쪽에 국제 업무 단지를 말씀하신. 국제 업무 단지는 얘기를 안 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국제 업무 단지도 지금 그렇고, 그 고층 건물, 외국인들, 그거 맞고요. 그게 맞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지금 프리미엄이 대단하다고 그럽니다. 수십억씩 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그래서 이미 600년이 넘은 고도라고 그러는데, 그건 찾아볼 수는 없어요. 이게 경제 붐이 일어나기 전에는 굉장히 숭고한,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할 때 추석이나 이런 때 산에 가서, 잠깐만 좀 기다려 줄래? 잠깐만. 산에 가서 이렇게 성묘를 하듯이 예를 차리고 가던 공간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도시 내 공간이라기보다는 산에 있는 묘를 가는 그런 기분으로 갔었어요. 우리 집에도
여기 두 분이 묻혀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그 옷깃을 가다듬고 이렇게 갔었습니다. 당시는 교통수단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특별 버스 같은 게 있었던 생각도 나고요. 상당히 그 가기 어려웠던 동네였었어요. 그리고 주변하고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자연 속의 공간이었었고, 여기 주변에는 민가가 몇 채 없었고, 그러니까는 서쪽에 가면은 흑석동 중앙대학교가 조금 발달해 있었고, 그쪽 공간이 영등포, 뭐 노량진 이런 데가 발달했는데, 그 오른쪽으로는 뭐 이쪽 방배동이나 이런 쪽으로 그렇게 발달을 안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 국립묘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 생각에는 도시와 완전히 이렇게 그 밀접하게 연결된 공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이제 경제 붐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이쪽 강남으로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고 하면서 컨텍스트가 전혀 맞지 않게 여러 구조물들이 들어가게 됐고, 그 다음에 이 국립묘지는 이전에는 뭐 산처럼 우리나라 산이나 뭐 묘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던 공간인데, 공간적으로는 서울시에 그 편입이 되어 있지만 한층 더 고립되어 있는 그런 양상을 많이 띠게 되죠. 그래서 도시 구조물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훨씬 더 그 고립감이 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더군다나 이 앞에 그리고 주변에 아주 그 속도가 빠른 아주 폭이 넓은 도로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인간적인 그런 어떤 잠시 멈출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파리의 몽마르트 그 언덕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좀 조성이 된 공간인데, 이게 전 세계 문화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좀 그 도시에서 꼭 어떤 지정된 공간이라기보다는, 지정되고 한정된 공간이라기보다는 그런 액티비티들을 좀 수용할 수 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보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요.